나는 올해 46이다. 25세 건축사 자격증을 딴 뒤로 21해 동안 남의 집을 지어왔다. 아파트도 학교도 병원도 지었다. 어느 해엔 마을 하나를 통째로 설계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소장님 손을 거치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좋았다. 집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다. 그 안에 살 사람의 삶을 담아야 한다. 빛이 어느 시각에 어느 방으로 들어오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통하는지, 아이가 크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해지는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집을 설계했다. 그런데 정작 내 집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내 이름은 강민철이다. 충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결혼 후 부천에 자리를 잡았다. 아내 이름은 혜경이다. 28에 만나 30에 결혼했다. 결혼한 지 올해로 16해가 됐다. 혜경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 강사를 하던 사람이었다. 꽃을 다루는 손이 참 예뻤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 때문에 잠시 일을 쉬었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야 작은 꽃집을 열었다. 내 이름 걸고 뭔가 하고 싶어. 혜경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기꺼이 자본금을 댔다. 우리 슬아엔 아이가 둘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준호, 중학교 2학년 딸 서아. 아이들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래도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다고 느낀 건 그해 봄부터였다. 나는 혜경을 믿었다. 16해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날 전까지는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나는 당시 부천 원미구에 있는 내 건축 사무소에서 신규 주거단지 설계를 맡고 있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던 시절이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나는 딱 한 가지만은 지켰다. 금요일 저녁은 혜경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그냥 나란히 소파에서 TV를 봤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혜경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워낙 바빴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금요일 저녁에 혜경이 먼저 약속을 잡기 시작했다. 꽃집 동생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플로리스트 모임이 생겼어. 친구 남편 생일이래.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더니 어느새 거의 매주였다. 나는 그러려니 했다. 혜경이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무소 직원 하나가 툭 말했다. 소장님, 오늘 부천역 앞에서 사모님 뵀어요. 응, 그랬어? 그런데 같이 계신 분이 있던데? 혹시 아는 분이에요? 남자분이었거든요. 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꽃집 거래처 분인가 보지.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혜경에게 물었다. 오늘 부천역에 있었어? 혜경은 잠깐 눈을 피하더니 말했다. 아, 맞아. 거래처 사람이랑 견적 얘기 잠깐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거짓말을 한 사람의 눈은 어딘가가 다르다. 그날의 혜경은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애써 눌렀다. 16해를 살아온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였다. 혜경이 꽃집에 간 사이 나는 세탁기에 넣으려고 혜경의 코트 주머니를 뒤졌다. 휴지 같은 것이 있으면 꺼내야 하니까. 그런데 손에 뭔가 잡혔다. 작은 영수증 하나? 부천 중동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다. 날짜는 지난 화요일. 그날 혜경은 내게 꽃 경매 다녀온다고 했다. 꽃 경매는 새벽에 열린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 저녁 7시 32분, 금액은 65,000원. 2인 세트 메뉴. 나는 한참 그 영수증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직접 캐묻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한 달을 지켜보면서 나는 패턴을 발견했다. 혜경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외출했다.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꽃집에 나갈 때와는 다른 옷을 입었다. 돌아올 때는 항상 핸드폰을 꽉 쥐고 들어왔다. 그리고 욕실에 바로 들어갔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화요일 혜경이 집을 나섰다. 나는 사무소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한 뒤 잠시 기다렸다가 뒤를 따랐다. 혜경은 지하철을 탔다. 부천역에서 타서 신도림역에서 갈아타고 여의도에서 내렸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혜경이 멈춘 곳은 한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는 혜경. 5분쯤 뒤였다.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나보다 서너 살 어려 보였다. 그 남자가 혜경 맞은편에 앉는 순간 혜경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바깥에서 그 장면을 봤다. 16회를 같이 산 사람의 얼굴. 나한테는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났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다. 나란히 걸으며 웃었다. 남자가 혜경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다리가 풀렸다. 한강 벤치에 주저앉았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46의 남자가 한강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경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 꽃집 진열 다시 바꿨어. 내일 한번 와볼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생각해볼게.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화를 낼 수도 있었다. 당장 따져 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건축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다.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다. 현황 조사.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감정부터 앞세우면 일을 그르친다. 나는 그 원칙을 이번에도 지키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그 카페 앞에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다시 목격했다. 이번엔 뒤를 따라가 그가 들어간 건물 입구를 확인했다. 로비에 세무법인 안내판이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검색했다. 이름 오준혁, 직업 공인세무사, 나이 42, 부천과 여의도에 지점을 둔 중형 세무법인 소속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서은이. 여의도 인근에서 작은 꽃 도매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혜경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며칠 더 확인한 뒤 결단을 내렸다. 이 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은이 씨의 가게를 찾아간 건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다. 가게 이름은 봄의 가게. 작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들어가니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꽃을 손질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맑은 목소리였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마 이 말을 꺼내면 이 사람의 세상도 바뀐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세상은 이미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은이 씨는 내 표정을 보고 이미 짐작한 듯 했다. 손을 멈췄다. 저희 남편 때문에 오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뒷문을 닫고 의자를 내밀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보여줬다. 서은이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이 꽃잎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울지 않았다. 고개를 들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현장을 잡읍시다. 그 눈에는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가장 냉정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 화요일, 나는 서은이 씨와 함께 두 사람이 자주 간다는 여의도 한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직접 확인한 예약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층, 어느 방인지도 파악해 두었다. 서은이 씨는 조용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혜경과 오준혁이
로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은희 씨도 일어났다. 혜경이 먼저 나를 봤다. 그 순간 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준혁도 굳어버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얘기 좀 합시다. 그날 로비 한쪽 소파에서 넷이 마주 앉았다. 혜경은 처음에 부정했다. 오준혁도 둘러댔다. 하지만 내가 꺼낸 자료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서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늘 이후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오준혁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혜경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혜경의 눈물을 보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오랫동안 지어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집 하나가 폭발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나는 그 느낌을 아주 잘 알았다. 건축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붕괴 방식이 제일 무섭다는 걸 배우게 된다. 그날 밤 혜경과 나는 집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혜경이 먼저 말했다.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혜경이 또 말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알아. 그냥 나는 오래 외로웠어. 당신이 집을 짓는 동안 나는 집 안에서 혼자였어. 나는 한참 그 말을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집을 짓는다고 정작 내 집안을 돌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결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외로웠다는 거 이해해. 나도 외로웠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외로움으로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았어. 혜경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서은희 씨는 법무사를 통해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오준혁은 위자료 협상을 요청해왔다. 나 역시 혜경과의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16회 함께한 세월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됐다. 이상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마음에서 먼저 이혼이 끝났던 것 같았다.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었다. 준호는 말이 없어졌다. 며칠 뒤 내 방에 들어오더니 그냥 곁에 앉았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다. 그게 12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을 것이다. 서아는 울었다. 한참 울더니 말했다. 아빠, 나는 아빠 편이야. 그 말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다. 이혼 후 나는 사무소를 정리했다. 혼자서 운영하기엔 규모가 너무 컸다. 작은 1인 설계 사무실을 새로 열었다. 부천역 근처 오래된 건물 3층. 거창하고 화려한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주택 설계, 동네 카페 리모델링 등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하루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새로 맡은 단독주택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서은희 씨였다. 저 요즘 가게 이전하는데요. 공간 설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물론이죠.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밥을 같이 먹었다. 그냥 가게 이전 얘기를 나눴다. 어떤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게 할지, 작업대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 꽃이 가장 오래 싱싱하게 유지되는 온도와 동선. 서은희 씨는 꽃 얘기를 할 때 눈이 달라졌다. 나도 설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걸 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서은희 씨가 말했다. 오늘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한강 바람보다 따뜻했다.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집은 한 번 지으면 끝이 아니다. 살면서 균열이 생기고 살면서 보수가 필요하고 어떤 집은 결국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때도 있다. 그게 실패가 아니다. 더 오래, 더 잘 살기 위한 다음 설계의 시작이다. 나는 16회를 쌓은 집이 무너지는 걸 봤다. 하지만 나는 건축사다. 무너진 터 위에 새 설계도를 그릴 줄 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싶다.
햇빛이 잘 드는 집, 바람이 통하는 집,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집,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앉아 저녁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집. 나는 오늘도 설계도 앞에 앉는다. 연필을 든다. 선을 긋는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순간이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설계도를 펼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